안녕하세요. 김원욱입니다. 자, 제가 좀 소개를 이제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신림동에 제가 노량진에서는 이그잼 경찰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신림동에서는 프라임 법학원 합격관의 관장으로 있습니다. 자, 프라임 법학원은 신림동에 있는 학원이고요. 그리고 경찰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입니다. 예, 경찰 간부 학생들이 제일 많이 듣고 있죠. 거의 대다수가 이제 여기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경찰 채용 위한 스파르타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관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 프라임 법학원 원장님께서 관장직을 맡아서 좀 해줘라 그렇게 부탁을 하셔서 제가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겠다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관장으로 있는데, 일단 요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노량진 이그잼 수업이나 지방에서 제 강의 듣는 모든 학생들, 전국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시험 보기 전에 꼭 보고 가야 될 5개년 판례를 이렇게 구성해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자, 요번 2014년이란다. 2015년이죠. 이건 작년이고, 올해. 2015년 2월 14일 날 경찰 채용 1차 시험 대비로 그동안 5개년 정도 형법 판례. 대개 우리 순경 시험은 2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16문제가 판례죠. 16문제가 판례고, 그 판례들 중에서 한 70% 안팎 정도가 최신 5개년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주로 우리 2차, 3차 시험보다 1차 시험일수록 이제 최신 판례 비중이 좀 더 높아져요. 70%보다 조금 더 높아져서 한 75%, 80%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2차, 3차 때는 조금 비중이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한 70%, 65%, 그 정도 비중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시험 대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보고 가셔야 될 판례들을 정리해서 제가 이제 아침마다, 여기 학생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아침 7시부터 아침 8시까지 매일 1시간씩 이렇게 기상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나와서 학생들하고 같이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정답 체크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좀 덜 됐거나 좀 실력이 부족한 초보 학생들도 여기 나와 있는 요 3개년 정도, 5개년 정도 이것만 잘 보신다면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어도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공부한 지 요즘에는 단기 합격생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3개월, 2개월, 4개월, 6개월 이런 단기 합격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좀 기초가 안 됐더라도 최신 판례만 잘 보고 가도, 지금 제가 이제 자료를 드리고 강의를 할 텐데, 이 자료를 대략 한 10번 보셔야 돼요. 10번 정도. 3번, 4번 가지고 안 됩니다. 10번을 보시고 여기 나오는 것들을 꼭 자기가 맞출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장에 가신다면 누구나 초보든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이건 한 80점 정도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이제 프라임 합격관에서 스파르타 이제 자물쇠방 같은 거 운영하죠. 그래서 독서실, 그리고 관리. 그리고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영어랑 국사를 굉장히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랑 국사에 관해서 좀 더 집중 지도, 선생님들이 이제 딱 밀착 지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이그잼 노량진 강의 신광 경찰팀 있잖아요. 신샘, 짱샘, 그리고 이제 저 김원욱 선생님, 그리고 영어, 국사 이런 전 강좌를 전부 다 여기 들어오시면 동영상이긴 하지만 전부 다 프리패스로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러 서울에 올라오시게 되면 주로 노량진 많이 가서 강의 들으시죠? 네, 거기서 이제 강의 들으시면 되고요. 제가 노량진도 강의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강의 들으시면 되고, 공부하고 나서 한 6개월, 1년 지났는데 강의는 좀 다 들어봤다, 실강은 다 들어봤는데 나 혼자 좀 이렇게 공부를 잘 못하니까 관리를 좀 받고 싶다. 매일매일 문제 풀고 성적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출결 관리 해주고, 지문 찍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매 시간마다 이렇게 관리해주고, 공부 시간에 문 잠궈버립니다. 문 잠궈서 못 나가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잘 못하는 과목이 있으면 관리해주고, 그 다음 각 자리마다 이제 영상 장치가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언제든지 원한다면 전 강좌를 기본 강의건 심화 강의건 문제풀이건 전 강좌 모든 선생님 강의를 자유롭게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프라임 합격관에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프라임 합격관이 저쪽 노량진 이그잼과 완전 별도로 운영된 거 아니에요. 이그잼 노량진에서도 허락을 해주셨고, 상호 협조하에, 그죠? 예, 노량진에는 이그잼이 있고
신림동에는 프라임 합격관이 있고 서로 상호 협력하에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니까요. 이그잼과 뭐 별도의 뭐 또 다른 학원이다 그런 생각보다는 이그잼 학원의 어떤 협력 관계는 비슷한 학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스스로 공부하기 힘든 학생들이 있다면 이곳을 찾아오셔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제가 시험 전에 기상특강도 뭐 2주씩 매주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시면 저하고 이제 계속 그 상담도 하고 제가 전화번호 주고받으면서 상담도 계속 하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원장님 요청에 따라서 좀 홍보를 좀 했습니다. 홍보를 좀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전국 모든 제 강의를 듣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요거 최신 판례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5개년 최신 판례 지금 이 강의는 제가 노량진 이그잼에서 그 5개년 판례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진도에 맞춰서 쭉 강의를 다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나가는 이 자료는 어떤 자료냐면 그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이 연습을 또 해야 되거든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매번 전범위로 나옵니다. 자, 하루에 대략 한 45개 정도씩 매일 나갑니다. 근데 이게 전범이에요. 오늘도 전범위, 내일도 전범위, 다음날도 전범위.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강의는 평소에 그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강의를 듣기보다는 시험 직전에 시험 한 3주, 한 달 남짓 그 정도 남은 시점에서 매일매일 전범위를 풀면서 자기 감을 유지하고 내가 어디를 모르나 체크해보고 그렇게 이제 이 강좌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도 자세하게 설명하는 강의보다는 좀 포인트를 탁탁 짚어주고 그리고 여기를 조심해라 포인트 짚어주고 그 다음에 좀 비교해야 될 판례라든가 옛날에 우리가 배운 판례가 있으면 같이 언급을 해드리고 하면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그 체크하는 그런 강의입니다. 강의 성격을 정확히 알고 들으셔야겠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1회차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한 50분에서 한 1시간 정도씩 이제 할 겁니다. 총 12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7시부터 8시까지 월, 화, 수, 목, 금, 토 월, 화, 수, 목, 금, 토 2주간이죠. 2주간 매일 아침마다 강의를 해서 총 12회로 완성됩니다. 네, 그리고 최신 5개년 판례하고 어디까지 수록이 되어 있냐면요. 올해 2015년 1월 말까지 2015년 1월 말까지 여기까지 딱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바로 직전 판례까지 다 찾아서 수록을 해놨어요. 자, 시험 들어가기 전에 꼭 보고 가셔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 12회 강의를 다 마치고 나면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이제 작년 2014년 5개년 중에서도 작년 1년치 판례가 더 중요하거든요. 이게 최신 판례일수록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요 작년 1년치 판례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 제 심화 강의 때 나눠드리는 원키워드 있죠. 기본 강의 때도 원키워드 나눠드리고 그래서 요 1년치 판례 한해서는 제가 원키워드를 또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강좌를 다 듣고 나서 저희가 1개년 판례를 어느 정도 이해했다 그러면 요 키워드 쫙 제가 정리해서 드리면 그 키워드 딱 제가 주는 키워드 앞방식 알잖아요. 그래서 키워드 무슨 제 된다 만다. 키워드 무슨 제 된다 만다. 예, 그렇게 보시면 이 전체 1개년 판례를 요거 키워드로 보면 5분이면 다 보죠. 5분도 안 걸리죠. 한 3분 정도만 써도 다 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 번은 자기가 1개년 판례를 잘 듣고 이해를 해야 되지만 한 번 잘 이해했으면 그거를 10번 이상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로 10번을 못 본다면 이거로 키워드로만 10번을 봐도 되겠습니다. 3분씩 10번이면 뭐 30분이죠. 그래서 하루에 3분씩 이렇게 계속 내색임질을 하시면 이게 그 10번 정도 반복이 되고 그러면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 절대 안 틀리죠.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강좌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전범위 매일 아침 그리고 12회로 한다. 강의가 다 끝나면 제가 키워드를 1년치 안에서 키워드를 만들어 배부한다. 자, 그렇게 이제 내용을 좀 전달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제1회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법 5개년 최신 판례 제1회입니다. 1번. 사기업의 대표이사가 아닌 실제 경영자를 병역법에서 규정한 고용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자연법정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틀렸죠? 틀렸습니다. 자, 원래 법 위반의 주체를 따질 때에는 대표로 등기된 자가 법 위반의 주체로서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죠. 자, 근데 이렇게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자 배후에 실질적 경영자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실질적 경영자가 법 위반의 책임을 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원칙이죠. 1번 틀렸습니다. 실제 경영자를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틀렸고. 2번. 자, 그런데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주식회사인 경우 같은 법에 의해서 공무원 의제되는 임원은 수행위 당시 상업등기부에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등기된 사람이 한정되며 실질적 경영자를 하더라도 임원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사람까지 공무원 의제되는 임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 즉 잘못된 해석에 해당한다. 맞죠? 이 원칙을 다시 반복하고 있죠? 실질적 경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이 실질적 경영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양벌 규정이죠. 자, 종업원이 법을 어겼습니다. 위법행위를 했죠? 처벌해야죠. 그러면 종업원이 법을 어겼으면 거기에 관해서 감독을 하지 못했던 고용주도 함께 양자를 모두 벌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양벌 규정상 고용주에 관한 책임은 이거는 이제 대표로 등기된 자가 아니라 그 배후에 실질적 경영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이렇게 예외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푸실 때 법 위반에 관한 처벌에 관한 고용주는 대표로 등기된 자가 원칙. 근데 양벌 규정이다 이런 이런 문구나 이런 내용이 나오면 그땐 실질적 경영자 책임을 진다. 이렇게 예외적으로 푸셔야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에어컨 판매 목적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약사법에서 판매에는 무상수여도 포함을 시키는 해석은 재헌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맞죠? 올바른 해석이다 이겁니다. 자, 원래 판매라는 것은 돈을 받고 유상으로 판매하는 거고요. 자, 수여라는 것은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공짜로 주는 겁니다. 이게 원래는 다른 개념이죠. 근데 두 개를 똑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봤어요. 자, 왜 그러냐면 약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약품은 사회적으로 미치는 폐해가 크기 때문에 네가 돈을 받고 팔건 공짜로 주건 다 사회에 미치는 폐해는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보더라도 올바른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재헌법중 위배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4번. 인터넷 웹사이트에 글을 게시하면서 신문기사가 저장된 인터넷 주소를 링크하거나 신문기사 전문을 복사하여 첨부한 경우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신문을 배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틀렸죠? 틀렸습니다. 자, 이건 이제 기존에 어떤 판례가 있었냐면 전시와 링크는 서로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봤죠? 같은 거다. 근데 링크와 배부는 서로 다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디다 걸어놓고 보여주는 거고요. 이거는 사람에게 하나하나 손에 쥐어주는 겁니다. 배부, 배포.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배부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해석인 거예요. 틀렸습니다. 5번. 군사시설보호법에서 보면 군용 항공기지에 관한 문서도와 도서 발간에 인터넷 홈페이지상 글에 사진을 삽입하는 걸 포함하게 되면 유치해석 금전칙에 반한다. 맞죠? 그래서 도서 발간이라는 것은 이제 뭡니까? 오프라인 상으로 책을 출간하는 거고요. 인터넷에다가 글을 또는 사진을 올리는 것은 웹상에다 올리는 거기 때문에 책을 출판하는 거하고 인터넷에 사진 올리는 것은 더 다르다고 봤습니다. 유추해석 하지 마라. 다른 것이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맞습니다. 6번. 자,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융계좌에 관한 접근매체 종류로서 등등등을 규정하고 있고요. 이러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틀렸죠? 자,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매체라는 것은 우리 통장이나 카드가 있죠. 통장이나 카드는 자기 이름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남의 이름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 받고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통장을 팔아먹죠. 그런 거 처벌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서 양도라고 되어 있고요. 양도는 돈 받고 파는 거기 때문에 잠깐 빌려주는 거하고는 서로 다르죠. 그죠? 다르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요렇게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그래서 친구한테 자기 이름 통장을 잠깐 빌려주면서 잠깐 쓰고 돌려달라. 그런 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양도와 빌려주는 것은 서로 다르다고 봤습니다. 틀렸고요. 자, 7번 중요한 판례죠. 위계간음죄가 규정이 있었는데 이게 삭제가 됐습니다. 2009년도 위헌 결정 받았고 얼마 전에 삭제가 됐어요. 이것은 법령 개폐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어 형이 폐지돼서 수혜당한다. 맞죠? 예, 맞습니다. 자, 구법이 있었는데 구법은 잘못된 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만들었구나 이렇게 반성을 했죠. 그리고 법적 견해를 변경했습니다. 법적 견해를 변경해서 이걸 이렇게 신법으로 바꿨다 이거예요. 옛날 법이 잘못됐다는 반성에 따라서 새로운 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법이 올바른 법이 되겠죠. 이게 이제 좋은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적 견해 변경으로 봤을 때에는 법이 바뀌었다고 봐요. 그래서 옛날 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법 당시에 있었던 행위가 이렇게 재판을 받더라도 구법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구법이 추격해 올 수 없다. 구법의 추급을 부정하죠. 그리고 이제 옛날에 있던 행위를 할지라도 올바른 신법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 견해 변경은 법이 바뀌었으니까 바뀐 법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맞습니다. 8번.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신 검문을 받아서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자 피고인이 반항하면서 상해를 가했을 때 정당방위가 된다. 맞죠? 자, 운전면허증을 교부했고요. 상대방이 욕을 했죠. 경찰관한테 짭새 새끼 막 욕을 했단 말이에요. 자, 모욕죄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러나 모욕죄 정도가 미약하고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행범이 아닌 것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있는 이 경찰의 이 직무집행이 위법한 직무집행이었고 위법한 직무집행이었다면 보호받을 가치가 없죠.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상의를 가했더라도 정당방위로서 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던 판례입니다. 맞습니다. 자, 9번입니다. 자, 갑 주식회사 임원인 피고인들이 회사 직원들 및 그 가족들에게 수여할 목적으로 다량의 이어폰을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이어폰을 양도하는 수여 행위도 판매에 포함된다. 따라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맞죠? 요거 아까 봤던 판례죠. 어디 있습니까? 3번. 3번 판례와 같은 내용이죠. 수여랑 판매를 같은 것으로 보아서 처벌했던 판례입니다. 맞습니다. 자, 10번은 뭐 유명한 판례입니다.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공간을 관리자 의사에 반하여 침입 점거한 경우 비록 사용자에 대하여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되더라도 이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제3자에 대해서까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맞죠? 자, 사용자는 회사를 말합니다. 자, 근로자들이 어떤 공간에 들어갔는데 회사에 대해서는 정당하다 할지라도 제3자를 침해하는 게 인정되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한다. 주거침입죄가 된다 이렇게 봐야겠죠. 맞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11번. 소년 형사범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 틀렸죠. 위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심신에 장애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로 보기 때문에 법관이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의사, 어떤 정신과에서의 정신적 감정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원칙이죠. 자, 이 원칙입니다. 근데 법관이 가만 봤는데 판단이 잘 서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심신의 장애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의심이 들죠. 그리고 애매하고 불분명하죠.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 소년 형사범이 있죠. 자, 소년도 형사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 14살 이상 19살 미만의 소년도 죄질이 무거우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 요 두 개는 예외적으로 물어봤어요. 요 두 개는
의사의 감정을 꼭 받아야만 한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게 원칙, 요 두 개는 예외. 그죠? 자, 그 소년 형사범에 관해서 감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판단했다면 그 위법이 되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자, 12번. 자, 형법 127조는 공무원이 비밀을 누설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누설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거든요. 그럴 때 그냥 무죄로 하라는 뜻이 되는 거죠. 따라서 공범에 관한 총칙을 절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맞죠? 자, 비밀이 있는데 얘는 누설하는 사람이고요. 상대방은 누설 받는 사람이죠. 그렇죠? 얘는 주는 사람, 얘는 받는 사람. 함께 있어야만 주고받고가 되죠.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서로 주고받는 범죄. 서로 상대방을 향하여 범죄를 범하는 대항범이라고 그러죠. 요 대항범 내부자 간의 관계에서는 그 특별법이나 각칙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니까 처벌하면 되죠. 근데 얘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은 무죄로 해라 이런 취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죄로 하면 되고요. 요 내부 관여자에 대해서 우리 총칙을 적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자, 13번. 자, 건설 관련 회사 유일한 지배자가 회사 대표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 소장들에게 뇌물 공여행위를 보고받고 확인 결제하는 방법으로 관여하였다면, 자, 부하들이 범행을 하고요. 그 상관이 확인 결제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 범죄에 관여하고 있다, 공동 실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공동 정범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 부정한다? 틀렸죠. 확인 결제도 공동 실행으로 보는 겁니다. 틀렸고요. 14번. 피건이 갑과 을의 부탁으로 게임기들을 설치한 장소와 전력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음으로써 이들과 공모하여 무등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한 경우 게임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 위반죄 공모 공동정범 처리할 수 있다. 예, 틀렸죠. 자, 이게 이제 크레인 게임기 사건입니다. 예, 크레인으로 이렇게 인형 뽑기 게임기 있죠. 자, 그 크레인 게임기를 이렇게 갑이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게임기를 설치하려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자, 근데 이 사람이 허가를 받지 않고 게임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가 돼요. 얘가 정범입니다. 직접 설치, 운영했기 때문에 정범. 자, 여기에 가담한 사람이 을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담했냐면 요 크레인 게임기를 설치할 장소를 제공해 줬고요. 우리 가게 앞에다 설치해라. 장소 제공하고 그 다음 전력을 제공해 줬죠. 우리 가게에서 전기 끌어다 써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하자. 공모가 있었다 이거죠. 자, 우리가 이제 공동 전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인 공모도 있어야 되지만 객관적으로 공동으로 실행했다. 나도 하나의 역할을 분담해서 공동 실행했다.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게임기 설치를 같이 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장소나 전력만을 제공했을 뿐 이 설치 운영을 그냥 지켜본 사람이에요. 같이 설치 운영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공모가 있었다 할지라도 공동으로 설치 운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동 정범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대신 그렇다 무죄는 아니에요. 무죄는 아니고 공동 정범은 아니지만 이렇게 장소나 전력을 제공하는 행동이 설치 운영을 도와줬다고 볼 수는 있죠. 방조범은 성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모가 있었더라도 공동 전범이 아니고 방조범이 성립하는 판례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판례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틀었습니다. 자, 15번. 자, 특가법에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있죠. 그리고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죄가 있습니다. 자, 하나 운전행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범이다. 맞죠? 네,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통사고에서 상상적 경합범이 나오는 것이 4개가 있습니다. 자, 음주, 가물을 즐기다가 도주한 조상이 교량에서 추락하여 손에 사상을 입었다. 이럴 때 특례는 제공되지 않는다. 이런 동점입니다. 자,
자, 음주가물을 즐기다가 도주한 조상이 교량에서 추락하여 손해 사상을 입었는데 이런 조상에게는 어떤 특혜 조치를 주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그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도주운전죄와 구호 조치 의무 위반, 교량에서 추락한 여러 범죄들, 손괴죄, 치사죄, 치상죄. 자, 이런 죄들이 전부 다 상상적 형법들이에요. 그리고 사상 결과가 발생했을 때에는 거기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요 두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예요? 나머지 전부 다 실적형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이제 15번도 봤더니 치사상도 있고 손괴죄도 있죠. 손사상이죠. 상상적 형법입니다. 맞습니다. 자, 16번. 자,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수개 접근 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 행위로서 여러 개 죄를 범한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법입니다. 맞죠? 자,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죄수가 몇 개냐, 행위가 몇 개냐를 봐야 되는데요. 한꺼번에 양도했다. 한 번에 양도했다. 자, 행위의 수는 한 개죠. 행위 수 한 개입니다. 자, 죄수는 몇 개인가 봐야 되는데 수개, 여러 개의 접근 매체를 양도했다. 자, 접근 매체는 통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서 한꺼번에 전달해 주었다. 자, 여러 개를 전달했으니까 그 죄의 수는 여러 개가 되는 거죠. 여러 개 됩니다. 그래서 죄는 여러 개인데 행위가 하나니까 합치면 뭐가 돼요? 상상적 경합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 판례랑 비교해야 될 판례가 있어요. 자, 한꺼번에 건네줬습니다. 행위는 하나인데 한꺼번에 뭘 건네줬냐면 여러 개를 건네줬는데 여러 개의 영업비밀을 건네줬어요. 자, 일단 행위는 하나죠. 죄가 몇 개인가 중요한데, 자, 비밀의 경우는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 뭐 네 개의 비밀을 볼 수도 있지만 그 네 개를 다 더하면 이것이 이제 하나의 비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죠? 예. 자, 우리나라 이제 국방부에 보면 여기는 공군이 있다. 여기는 뭐 육군 기지가 있다. 여기는 해군 기지가 있다. 여기는 참모총장 본부가 있다. 비밀 4개죠. 근데 다 합치면 우리나라 국방부에 관한 하나의 비밀이 누출된 것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그 통장처럼 여러 개로 쪼갤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처럼 보여도 다 합치면 이제 하나의 비밀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업비밀 같은 것은 이제 여러 개라는 표현이 나왔더라도 다 합쳐서 하나의 죄로 묶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수가 한 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개 영업비밀을 한꺼번에 양도한 사건에서는 죄가 하나로 봤습니다. 1죄입니다. 자, 죄가 여러 개라면 상경, 실경 나눠서 봐야겠지만 죄가 한 개면 그냥 1죄로 끝나는 거죠. 1죄입니다. 자, 그럼 꼭 비교하시겠어요? 자, 수개 접근 매체는 상경, 수개 영업비밀은 1죄 이렇게 됩니다. 자, 맞는 질문이고요. 17번. 자, 피고인이 취의자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거침과 동시에 자기 형사건 수사 재판 관련해서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하는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그를 폭행했다면 특가법상 보복범죄와 성폭력법에 주거침 강간죄가 성립하게 되고 두 죄는 실적 경합 관계이다. 틀렸죠? 판례는 상상적 경합법입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고 있어요. 예, 폭행을 하고 있는데 이 폭행이 상대방에게 보복을 하기 위한 폭행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강간을 하기 위한 폭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보복 폭행죄하고 강간의 폭행하고 폭행이 겹치고 있죠. 그래서 하나 행위에서 요런 죄 두 개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주거침입 강간죄가 되긴 하지만 이렇게 어쨌든 요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두 개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행위로서 두 개죄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실적 경합법 틀렸죠. 18번. 자, 특가법 5조에서 5항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과거 전과로서의 징역형에는 소년으로서 처벌받은 징역형도 포함된다. 예, 맞죠?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판례가 두 개가 있어요. 자, 성폭력 범죄로 인한 확정 판결의 전력.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이 확정된 전력. 자, 여기에 소년으로서 징역을 받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보호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죠. 14세 이상의 소년이라면 죄질이 무거우면 형사법원에서 형사재판받고 형사처벌받기도 하고, 죄질이 약하면 가정법원에서 재판받고 보호처분받기도 합니다. 자, 징역은 형벌이기 때문에 범죄에 관한 확정 판결 맞습니다. 근데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죠. 형벌도 아니고 전과도 남지 않죠. 그래서 보호처분은 유죄로서 전과가 남는 확정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징역은 포함되지만 그 보호처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교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맞고 19번. 자, 경운장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손을 피우면서 소화기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면 사람에게 위험한 것은 아니었죠. 사람에게 위험한 물건은 아니었다 이렇게 봤던 판례입니다. 틀렸습니다. 20번. 병원 인턴 피건이 응급실에 이송되어 온 익수 환자 갑을 담당의사 지시에 따라서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 이송하던 중 산소통에 산소 잔량을 체크하지 않은 과실로 산소 공급 중단돼서 죽었습니다. 자, 산소통의 산소 잔량은 의사가 관리하는 게 아니죠. 병원 직원이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피고인 병원 인턴에게는 과실이 없었다라고 봤습니다. 틀렸습니다. 21번. 자, 국회의원 피고인이 비주한 국회 본회의 심리를 막기 위해서 체류탄 터뜨리고 체류 분말을 뿌렸죠. 체류탄과 체류 분말도 사람한테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22번. 피고인이 피해자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서 횟집 주방에 있던 회칼 두 자루를 들고 나와 죽어버리겠다, 자해하려고 했을 때 협박죄가 성립한다. 맞죠? 자, 판례가 두 개가 있죠? 죽어버리겠다. 내가 스스로 자해를 하겠다. 이거는 협박죄가 안 된다 봐요. 근데 이 사건은 지금 회칼 두 자루를 들고 말을 하고 있죠. 자, 회칼 두 자루를 들고 죽어버리겠다 말하는 거는 하나는 너를 죽이겠고 남은 하나로 내가 죽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회칼을 들고 말하면 상대방에 대한 협박이 된다고 봅니다. 자, 죽어버리겠다는 무죄, 회칼을 들고 말했으면 협박죄 이렇게 됩니다. 자, 맞는 지문이죠. 자, 다음 페이지 3번 보겠습니다. 3페이지 23번. 자,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 등의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피해자 병실에 찾아가서 그 어머니하고 이웃이 있는 자리에서 학교에 알아보니까 네 아들이 정신병이더라 이렇게 말했죠. 그 주변에 이웃이 이 말을 듣고 있었지만 다 친한 관계였기 때문에 퍼져나가거나 전파될 가능성은 없었다라고 봤습니다. 공연성이 부정된다라고 봤죠.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판례를 보면, 자,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말했다. 전파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분 없는 사람에게 말했다. 이거 전부 다 불특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파능성이 인정돼요. 그리고 동네 사람이나 이웃 사람에게 말을 한 경우에도 고연성이 인정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죠? 근데 동네 사람한테 말을 했더라도 동네 사람들이 친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이렇게 퍼뜨리고 다닐 가능성이 없다고 봤던 판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판례 뭐가 있냐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피해자 병실에서 네 아들 정신병이다 이렇게 말했던 판례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에게 다른 사람이 전과자 이렇게 말했던 판례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예외적으로 친한 이웃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 퍼져나갈 가능성이 없었다고 봤던 판례들입니다. 둘 다 외우셔야 돼요. 두 개 예외가 있습니다. 23번 틀렸죠? 자, 24번.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 징수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제조금의 입찰을 실시하면서 업체 선정을 위한 현장 성능시험을 시행한 경우 성능시험 자체가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면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틀렸죠? 좀 부적합하거나 위법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틀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호가치가 없기 때문에
업무가 아닌 것들 그 두 문자가 있어요. 자, 의사하고 임원하고 둘을 중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성매매를 하고 있죠. 당장 정지시키고 이 두 사람을 재측정해 봐야 됩니다. 재측정. 자, 이런 판례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아닌 자의 병원 개설, 임원에 관한 비정상적 변경 등기,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자의 중개 업무, 성매매 업소 운영,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 적재량 재측정, 다 부가치 업무 것들입니다. 자, 요 6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뭐 업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3번 틀렸죠. 자, 25번. 임대인 가부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학원을 운영하던 을이 건물을 인도한 이후에도 자신 명의로 된 학원 설립 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효원 신고를 연장했습니다. 효원 세모죠? 이건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죠?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갑이랑 A 학원이 있는데 자기가 좀 힘들어요. 학원 운영하기가. 그래서 자기 학원을 좀 쉬겠다. 휴원 조치시켰단 말이에요. 이건 죄가 되지 않죠. 세모. 근데 이제 갑이 남의 학원을 폐원시킨 판례가 있습니다. 폐쇄 조치. 이거는 타인의 학원을 폐쇄시켰기 때문에 이건 죄가 된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폐원 신고는 죄가 되고 휴원 신고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틀렸습니다. 26번. 자, 병원 외부 사이에 문이나 담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관리자가 일반인 출입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병원의 건물들과 화단들이 둘러싸고 있다면 그 둘러싸인 부분이 위에 이어오지 포위된 공간으로서 건조물 침입지의 대상이 된다. 맞습니다. 27번. 피고인이 어머니 명의로 구입하여 어머니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피해자 모르게 자동차를 취급해왔다면 상대방 몰래 가져왔으니까 절도죄가 성립해야겠죠. 틀렸습니다. 자, 피고인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있어요. 자, 어머니 명의로 등록이 돼 있죠. 명의 신탁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신탁자고 어머니가 수탁자예요. 그 명의 신탁 관계는 이제 내부적으로는 신탁자 소유지만 이렇게 외부적으로 볼 때는 수탁자가 소유자다 이렇게 취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자동차를 담보로 잡은 제3자 외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요 물건에 관해서 만약에 수탁자가 가져왔다면 외부적 소유자가 가져왔으니까 자기 걸 가져왔으니까 권리행사 방해죄가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가져갔기 때문에 신탁자는 대외적으로 소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소유로 볼 수 없다면 타인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걸 훔쳐왔다 이렇게 되니까 절도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신탁자가 대외적으로 훔쳐오면 남의 걸 훔쳐오게 되는 겁니다. 절도죄가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28번. 피고인이 강도 범위 없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반환을 억압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공범들이 계속하여 폭행하는 사이 피해자 재물을 취거했다면 공범들은 폭행하고 있죠. 나는 재물을 빼앗고 있죠. 합쳐서 폭행 플러스 취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강도죄가 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혔다면 강도상해죄가 된다. 맞습니다. 자, 29번. 인감증명서 내용 중에 재물이나 이견한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형법상 재물에 해당한다. 그래야겠죠. 틀렸습니다. 자, 재물은 뭐 종이 쪼가리들 다 재물이죠. 심지어 찢어버린 것도 재물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재물이 아닌 거 하나만 잘 아시면 되겠죠. 보험 가입 사실 증명원. 이거는 사기죄 대상이 되는 재물이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저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재물이 된다 이렇게 봤어요. 29번 틀렸고요. 30번. 예금주인 피고인이 제삼자에게 편취한 송금 은행으로부터 자신의 은행 계좌에 계좌 송금된 돈을 출금한 경우 피고인은 예금주로서 은행에 대하여 예금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위 은행을 피해자는 사기죄 성립하게 된다. 틀렸죠? 자, 제3자가 송금 의뢰인을 기망해서 이 사람이 송금을 했어요. 송금받은 예금주가 이 사건의 피고인이죠. 이 사람이 자기 통장에서 자기 돈을 뺐어요.
자기 통장 자기 돈 인출하는 것은 절도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고 작물도 아니죠. 무죄입니다. 그래서 자기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예, 틀렸죠. 근데 딱 하나 예외가 있어요. 자기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도 죄가 되는 경우로서 차고 송금된 돈을 인출한 경우 횡령죄가 된다는 판례가 딱 하나 있습니다. 예, 그거 하나 제외하고는 다 무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틀렸고요. 31번입니다. 사기죄에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각 기망행위を편취하면 피해자별로 죄가 하나씩 된다. 다만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한다면 포괄일지가 될 수도 있다. 맞습니다. 32번. 사기죄 피해자들이 부부라는 사정만으로 이들에 대한 각 사기죄 행위가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틀렸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잘 보셔야겠는데, 자, 부부도 남편과 처 두 명이죠. 그러니까 두 명한테 사기를 치면 죄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자, 다만 이제 요 두 명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때는 피해자가 하나의 피해자로 보는 겁니다. 그럴 때는 죄의 수가 하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게 우리 사기죄에서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근데 사기죄와 좀 다른 강도죄 입장이 있어요. 자, 강도죄에서는 이제 이 부부, 이걸 가족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부부와 같은 가족도 하나의 공동관리 인정하기 때문에 이 가족에게서 강도를 할 때에는 하나의 관리를 침해했다라고 봐서 강도죄는 일죄로 봅니다. 그렇죠? 그 점에서 사기죄와 좀 다릅니다. 자, 주의하시고요. 33번. 피고는 피해자 운전한 택시를 타고 간 후에 목적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택시요금 지급을 면하고자 폭행하고 달아났다. 공갈죄가 된다. 틀렸죠? 자, 공갈죄는 편취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스스로 주는 걸 받아가져야 됩니다. 자, 이 사건의 피해자인 택시기사는 스스로 요금을 면제해 준 게 아니죠. 따라서 상대방이 주는 이익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공갈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34번. 갑교육청이 토지 매도하면서 공개 경쟁 입찰 절차를 거쳐 직원인 피고인을 낙찰자로 선정한 다음 매수인을 피고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 날인하고 그 토지 보상금을 소비해버렸습니다.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자, 키워드는 낙찰입니다. 자, 금전에 관해서 웬만하면 횡령죄가 다 되죠. 다 되는데 금전에 관해서 횡령죄가 되지 않는 판례들 있습니다. 자, 그 두 문자들 있죠? 수업 후 프라이를 익혀서 전부 지 입에 넣고 배가 불룩하게 변하니까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낙담하는 시선을 보내고 있죠? 이런 두 문자들 좀 더 행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판례는 이겁니다. 낙찰받은 부동산 판례였어요. 낙찰받은 부동산. 그래서 34번은 맞습니다. 자, 35번입니다. 자,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토지거래 허가 받을 의사 없이 분할한 후에 다수의 전매하고 원소유자로부터 직접 피해자들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이전 날짜 소급하여 가등기 맞춰주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데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자, 이건 이중매매 사안에 관한 판례입니다. 자, 갑이 이제 A한테 어떤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약속에 효력이 있단 말이죠. 자, 효력이 있는 약속을 해놓고 이 약속을 위반해서 물건을 B한테 이중을 팔아먹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갑은 A한테 배신을 했다. 배임죄가 된다. 이렇게 보죠. 근데 만약에 갑이 A한테 했던 약속 자체가 효력이 없었다면, 취소한 후라면, 그리고 불법원인 불륜관계라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이게 다 무효로 취급된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A에게 했던 약속이 효력이 없기 때문에 A를 배신해도 A에 대해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거래가 없으니까 뭡니까? 이것도 무효로서 피해자의 사물을 처리한 자가 아니죠. 배임죄 유죄가 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36번. 자, 특별한 사용이 없는 한 저당권 설정자가 단순히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이 매도했다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면 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37번.
채무자가 자신의 어머니 명의를 빌려서 자동차 매수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고 설정해 주었는데 이것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했다면 이것은 배임죄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맞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동차 저당권 딱 설정해 놓고 이걸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죄가 안 돼요. 근데 이걸 그 산 사람이 성명 불상자로서 어디 사는 누군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이 자동차를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해서 A한테 배신한 죄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단순 매도는 죄가 되지 않고 성명 불상자에 매도해야만 죄가 되는 겁니다. 자, 38번. 자, 키워드가 보세요.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도끼를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버렸죠? 손괴죄 맞습니다. 39번. 강제 표현탈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은 다음 상계에서 표시가 이루어졌다면 상계 효력이 소급하기 때문에 채권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미 성립한 강제 표현탈죄에는 영향이 없다. 틀렸죠? 아예 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상계 판례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A가 갑한테 돈 같은 걸 용도를 정해서 맡겼어요. 용도가 정해진 돈을 이 사람한테 상계 처리로 퉁처리했습니다. 상계라는 게 퉁처리하자 이거죠. 그럼 여기 이제 상대방 돈을 가지고 보관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상계 처리해버렸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상계죄는 이 죄가 되는 판례가 더 많아요. 자, 근데 상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은 A에게 채권이 있고 여기에 의해서 강제집행 들어오려고 할 때 갑이 요 재산을 이렇게 면탈하면 강제집행 면탈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채권에 관해서 상계로 퉁처리해버리면 이 사람 채권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보호 대상이 없다라고 봐서 상계 처리가 있었을 때 강제집행 면탈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계란 말이 나와도 일단 죄가 되는 게 원칙이고 강제집행 면탈죄에서만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하시면 되겠죠. 자, 39번은 틀렸습니다. 자, 40번. 자, 위조된 외국의 화폐가 강제 통용력이 없습니다. 그럼 통화가 아니죠. 따라서 위조 통행사죄를 구성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문서 행사죄나 사도 행사죄는 성립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의율할 수 없다가 틀렸죠. 자, 강제 통용력이 없다면 통하지 않는다면 통화가 아니죠. 예, 통화가 아니면 무죄로 가는 게 아니고요. 통화가 아니더라도 문서나 도화에 관한 죄는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문서 도화죄로는 처벌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됩니다. 틀렸고 41번. 간접 정범을 통한 위조 문서 행사죄 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라 하더라도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행사된 경우라면 위조 문서 행사죄 성립한다. 맞습니다. 자, 41번은 맞죠? 자, 갑이 을한테 이제 뭔가를 교부해 주었습니다. 뭘 줬어요? 손에 쥐어졌죠? 이게 행사죄가 될 것이냐? 자, 이 사람이 이제 위조가 된 것을 알고 있는 자였어요.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럴 때 이제 통화랑 유가증권은 행사죄가 된다. 그런데 문서에 있어서는 행사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보죠. 공범에게 교부한 경우라면 행사죄 공범에게 교부했다면 행사죄가 다 안 되죠. 근데 이제 공범 말고 간접 전범에 있는 거예요. 간접 전범에게 교부하는 경우 유가증권 행사죄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이 간접 전범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간접 전범이고 간접 전범이 어떤 경우죠? 위조가 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을 이용하는 범죄죠. 예, 모르는 사람을 이용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자에게 주더라도 알고 준 자에게 주면 제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모르는 자에게 주었을 때는 뭘 주더라도 행사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맞는 질문입니다. 자, 42번. 자, 구청에서 체납 차량 영치 및 공매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피고인이 갑의 부탁을 받고 차적 조회 시스템을 이용하여 범죄 현장 부근에서 경찰의 잠복 근무에 이용되고 있던 차량의 소유관계 정보를 알아내서 갑에게 주었다. 비밀 누설죄 성립한다. 틀렸죠?
자, 경찰 쪽에 잘 나오는 거 몇 개 설명드렸습니다. 자, 수사 상황 비밀이죠. 간통 장면 CD 비밀이죠. 감찰 대상의 인적 사항 이건 비밀 아니죠. 그리고 차량의 소유 관계 이것도 비밀 아니죠. 그래서 여기 하나 풀립니다. 차량 소유 관계 중요한 비밀이 아니었다 이렇게 봤죠. 틀렸습니다. 43번 가속 단속 카메라를 속여서 이제 운행을 하였는데 위계라는 것은 사람을 속여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카메라, 기계를 속였기 때문에 위계가 아니라고 봤죠. 틀렸습니다. 44번 민사소송 절차에는 증언 거부권 고지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않더라도 적법하게 선서를 마치고 거짓말을 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라고 해야겠죠. 틀렸습니다. 45번 돈을 주면 때려주면 돈 주겠다 말한 거죠. 자기가 때려줘도 좋다 승낙을 한 겁니다. 자,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상대방이 나를 때려서 돈을 빼앗아갔다, 강제로 빼앗아갔다 승낙을 해놓고 강제로 했다 이렇게 신고하는 것은 거짓말로 무고한 죄를 모함하고 있는 거죠. 무고죄가 성립한다. 맞습니다. 자, 오늘 1회는 이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